되냐면 이제 2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숨이 좀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주 놀랍게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에는 이제 3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제 퉁치게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 얘기를 이제 전부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교기로 주는 건 뭐야? 외우지 말라. 좀 읽어서 너희들을 쓰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보기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니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얘는 안 나왔어. 그래서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문에서 좀 비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파생어에서는 뭐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접사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됐던 거예요. 이 접사에 대한 고민을. 근데 이 합성어에서는 뭐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 이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배열 방법이랑 하나가 이제 의미 관계로 두 가지 나뉘게 됩니다. 하나가 의미 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열 방법으로 나뉘게 돼요. 두 가지 다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의미 관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라면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괜찮은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 2, 3 이렇게. 하나가 이제 대등, 또 하나가 이제 종속, 또 하나가 이제 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20페이지 마지막 표부터 좀 볼게요. 자, 종속이래요. 종속.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의 의미를 수식하는 합성. 일반적으로 재료나 그거에 따른 용도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돌, 다리, 돌로 만든 다리. 그죠? 국, 그릇, 국을 쓰는 그릇. 자, 포인트는요, 앞뒤를 바꿨을 때 말이 안 돼요. 돌, 다리는 괜찮은데 다리, 돌은 뜻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적인 부분들은 이제 종속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등합성어랑 이제 비교할 줄을 아셔야 되는데, 노푸르다, 그리고 검불다, 말소, 오가다, 그리고 이제 남녀 같은 경우 있죠. 연한 남녀한다고 해서 그 뜻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등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이제 수식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문제는 이제 융합합성어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내신도 이쪽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이제 수능도 이제 문법이 5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꼭 약간 한국인의 느낌이 나요. 이게 과거니 미래니를 물어보는 건 사실 이게 문법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화자를 포함하니 청자를 포함하니 이런 거는 사실 한국인의 문제예요. 1인칭이 나를 포함하니를 물어보는데 이 문장에서 이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한국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적인 부분들이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이 융합 부분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시를 볼까요? 정의를 보면 각각의 어근이 원래 지닌 의미를 잃고 제3의 의미를 나타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이게 원래 가시로 만든 방석이면 종속합성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진 않죠. 불편한 자리를 의미를 했을 때 이제 뜻이 바뀌니까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거든. 자, 강산도 강과 산의 느낌이면 대등이겠지만 이거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융합이 되는 거고, 이 돌아가다도 우리가 이게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다, 융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춘추 이런 것도 원래는 춘추 해가지고 원래 대등이거든요. 이 봄과 가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라는 뜻으로 되면 이제 융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땀 이런 것들도 피와 땀이면 대등이야 원래. 근데 그게 노력이 되면 융합이 되는 거고요. 밤낮도 밤과 낮이면 대등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 그러면서 이제 예시들을 조금 많이 보시면 이쪽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종속, 대등, 융합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쪽, 이 배열 방법이 조금 문제가 돼요. 이 배열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배열 방법을 기준으로. 오늘의 이제 큰 덩어리 중 하나인데, 첫 번째가 이제 통사적 합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름부터 조금 얘기하고 갑시다. 이 통사라는 건 역사적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에서도 통사적이란 거와 공시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시적, 공시적. 그래서 통시라는 건 16, 17, 18 이렇게 관통하는 거고요. 공시라는 건 똑같은 시대에서에 있었던 비교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통사라는 건 역사를 관통한다. 즉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렇게 써왔다라는 범주라는 거예요. 어간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해요? 어미가 오는 게 당연해요. 관형사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해요? 체언이 오는 게 당연해요. 체언 다음에 조사가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주어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해? 서술어가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법적인 양상들이 괜찮은 식으로 단어를 만드는 것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맞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의 양상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로 만드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예시로서 이제 이슬비가 있죠. 이슬이라는 단어와 비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심플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냇물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여기도 볼까요? 두 번째, 관형어 플러스 명사예요. 관형어 플러스 명사. 이 관형어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럼 관형어는 자리예요. 자리. 단어의 정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하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새, 옷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형사 그 자체가 올 수 있지. 관형사. 그 다음에 철수의처럼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다에다가 니을을 붙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다는 이제 동사지. 이 얘기를 이제 품사 오프닝 때 이제 살짝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기가 관형어가 온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와도 괜찮고 얘가 와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물론 이때는 이걸로 조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는. 그래서 관형어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 볼까요? 새, 해.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예요. 그리고 관형사는 우리나라에서 뭘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괜찮은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작은형 역시도 마찬가지죠. 작다가 아니라 작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드는 거 역시도 이제 통사적 합성어로 허용을 해준다.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형은 괜찮은 거구나.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좀 보죠. 4번째, 이제 부사, 쉬운 것부터 좀 볼게요. 부사 플러스 부사. 가장 대표적인 게 음성상징어 계열들이에요. 음성상징어 계열들. 찰싹찰싹, 이런 것들. 똑똑, 이런 것들 전부 다 괜찮고, 이제 곧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곧잘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잘하다, 못하다, 전부 다 이제 부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명사가 되는 양상들도 전부 다 통사적 합성어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어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봐봐. 용언의 어간 다음에, 자, 어간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미가 오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연결어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어간이 오는 건 문법적으로 괜찮아요. 문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피다와 감다를 합쳤을 때 얘가 어떤 양상이 나오면 돼요? 피, 이 연결어미를 붙고 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괜찮은 양상이 된다는 거지. 어간이 있고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으면 문법적으로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뭘 날리면 돼? 어를 날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휘감다 하면 얘가 비통사적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도 봐봐.
이거랑 양상이 똑같은 거거든.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음이 온 다음에 형이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를 뭐야? 얘를 날려버리면 얘 비통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통사적 합성어의 뼈대 기준점을 아시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 7 이쪽이 한 세트인데 5, 6, 7이 5, 6, 7이 얘네들이 조금 한 세트예요. 이게 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장 구조,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의 양상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명사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구조는 괜찮다라는 거고 여기 명사 뒤에 뭔가 생략된 느낌이면 조사가 약간 생략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구조화가 될 텐데 자, 원래 단어가 이제 힘 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 다음에 뭐가 와요? 서술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생략된 걸까? 힘이 들다. 요런 양상들도 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어 볼까요? 힘을 쓰다. 이 단어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자, 부사어 앞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앞에 서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이제 앞부분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이제 통사적 합성어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의 느낌이야, 느낌. 느낌이 만들어지는 이런 통사적 합성어 양상을 이제 7가지. 이것들을 이제 아시면서 어디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두 번째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대놓고 나오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쉬운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 부분이. 얘랑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관형이 명사를 체온을 꾸며주는 건 당연하거든. 그럼 이제 뭐가 얘를 꾸며주면 이상하다고 느낄까? 관형사의 반대급부? 물론 부사는 다 꾸며줘도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부사 다음에 오는 명사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관형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 일반적. 그래서 우리 척척박사 부사 음성상징어 오고 명사 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슬 비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슬비랑도 비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명사와 명사가 만났기 때문에 되게 괜찮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부슬이 바로 뭐예요? 얘가 부사야. 부사. 조금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음성상징어, 부슬부슬, 얼룩얼룩 이렇게 되는 양상들은 전부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생각보다 부사 뽑기가 좀 어려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얘 거리다 붙여봐도 돼. 부슬 거리다 하면 되지. 자, 어디랑 이제 비교급부를 잡으시면 되냐면요, 바로 이쪽 잡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잡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용언의 어간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온 다음에 어간이 와야지 정상인데 뭐를 날려먹는 거예요? 여기를 날려먹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도 같은 패턴이야. 전부 다 똑같아.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미가 온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면 괜찮은데, 체온이 오면 괜찮은데 뭐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를 날려버리는 거를 비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예시랑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하나 정도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휘어감다를 갖다 쓰면 되지. 휘어감다인데 뭐라고 쓰면 휘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중간에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얘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다와 가다를 이제 합친단 말이야. 그러면 오가다 이렇게 하면 비통사가 되는 거지.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데 오고 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양상들 이제 부셔버리는 거니까. 여기 3번도 정말 유명한 단어가 있죠.
원래는 뭐가 돼야 돼? 덕, 은, 박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를 날려버리는 거야? 은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죠? 덕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 이상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얘가 비동사적 합성어. 끝이야. 이 양상.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항상 이제 꼬맹이가 와가지고 물어보지. 선생님 깨달았어요. 뭐만 외우면 돼요? 비동사적 합성어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물론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못하겠으면 그거라도 외우는 것도 맞긴 해. 근데 이제 틀려오는 양상들을 보면 뭐예요? 항상 여기가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틀리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역사적 기출에서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 EBS 잠깐 꺼내볼까요? EBS 수능 완성 잠깐 꺼내보시면 이번에 통사 비통사는 안 나왔군. 기출문제를 보죠.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앞부분은 최근 수능이랑 6월 9월 넣어놓은 거고 이제 뒷부분은 파트별로 이제 나눠놓은 건데 어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통사 비통사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뭐 통사 비통사에 딱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3번 잠깐 볼까요? 3번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개 길어.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의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부터 이미 숨이 좀 막히지. 근데 이제 막상 읽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방금 했던 내용. 우리 기억 볼까요? 기억. 관형사가 투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은 볼까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의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요. 이 얘기가 어딜까? 여기라고. 요거였어. 힘을 쓰다, 산을 넘다, 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를 그냥 풀었어야 돼. 고민이 없이. 3번 슬쩍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그래서 기억의 관형사 플러스 명사. 통사적 합성어 양상 중에 하나. 그죠? 단어의 구성 요소는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그 느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양상들을 확인해야겠죠. 볼까요? 자, 3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새가 관형사고 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기억을 충족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다. 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충족을 합니다. 한목에서요. 얘는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수사인지 관형사인지를 구분하는 능력도 이 수능이 요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목을 하다 라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목하다도 괜찮게 되는 거죠. 우리 숨은 그림 찾기는 왜 안 될까요? 뭘 또 요구하는지 봐봐. 숨은 그림은 뭐가 아니에요? 관형어는 맞는데 뭐는 아니야? 관형사는 아니야.
수문은 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숨따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숨은 그림 을 찾기니까 니은은 해당하는데 기읍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말 없이는 두말 이 없이지 두말 을 없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주어 양상이기 때문에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으면? 요 양상들이 뼈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뒤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통사, 비통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풀어보시면서 이 뼈대 없어도 풀만한데 요 느낌이 아니라 있으면 시간이 단축되는구나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까지가 이제 합성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직접 구성 성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합성어 파생어의 마지막입니다. 합성어 파생어의 마지막인데, 천천히 하고 있죠. 자, 결국은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 2학년 기출문제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추가가 되냐면, 이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개념이 떠져지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형태소가 2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형태소가 2개면 접사가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예요. 접사가 없으면 무조건 합성어고요. 근데 이게 3개 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형태소가 3개 이상이 되고 접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조금 애매해집니다.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자,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이 코 웃음과 비웃음이 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래서 이러이저러한 얘를 분석을 해보면 코 플러스 웃 플러스 음인 거고요. 비웃도 마찬가지예요. 비 플러스 웃 플러스 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얘 어근이고 접사고, 얘도 어근이고 미쳤어. 얘 접사고 어근이고 접사예요. 두 단어 역시 모두 다 뭘 갖고 있어요? 접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2가지 다 뭐예요? 파생어예요. 2가지 다. 하지만 이때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얘는 하나는 합성어고 얘는 하나는 파생어가 됩니다.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뭐냐면 단어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얘 같은 경우는 코 플러스 웃음이 바로 직전 단계고요. 이 비웃음 같은 경우는 비웃 플러스 음이 바로 직전 단계예요. 얘 같은 경우는 코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얘 어근이죠? 얘가 접사가 있기는 하지만 웃음이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돼요? 명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사가 아니라 어근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취급이 한다? 합성어가 되죠. 왜? 바로 직전 단계에 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가 혼자 다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굿이 원형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이제 어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접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냐면요, 이 민물고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민물고기를. 이게 예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예시인데, 결국은 민 플러스 물고기로 보느냐 민물 플러스 고기로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면 민들거리는 물고기라는 뜻이고 얘는 민물에 사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뭐가 더 합리적이야? 여기가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야, 이렇게 했다면 얘는 파생어야. 민이라는 접사니까 얘가. 근데 얘는 민물에 사는 고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성분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미다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 플러스 다지가 아니라 밀다 닫다를 합친 미다에다가 이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예요. 근데 똑같은 양상처럼 보이는 떡볶이 볼까요? 떡을 볶다잖아. 그래서 얘는 떡 플러스 볶기라는 거지. 왜냐면 떡볶이라는 원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경험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수능 완성 잠깐 볼까요? 올해도 이제 수능 완성에서 등장을 했는데, 올해 수능 완성 등장을 했는데, 2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도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하나하나 지울 수 있으면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수였어요가 말이 안 돼,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은 형태소 문제가 거의 많이 없어서 다 이제 활용 문제랑 단어 품사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그나마 이제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물어보면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거든. 어근, 접사, 그 다음에 이제 합성, 파생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 6월에 안 나왔거든? 그럼 9월에 안 나와. 그럼 수능에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져요. 요 포인트가. 답은 뭡니까? 이제 3번이 되겠죠. 이 멋쟁이 같은 경우는 멋 플러스 쟁이잖아. 이미 2개니까 끝났지. 그죠? 느림보 같은 경우는 느림 플러스 미음 플러스 보일 수 있는데 보가 접사이기 때문에 끝났지. 느림 플러스 보니까 접사가 있으면 이제 끝났죠. 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놀다 이라는 접사 다음 터 이렇게 물어봐서 얘가 파생어니 합생어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 이미 항상 역사적으로 나왔던 단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잘했거든. 놀이와 터를 묶은 거지. 왜냐면 놀 플러스 이 터는 이상하잖아.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을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럼 이 터가 파생어인지 합생어인지를 걱정하는 건 얘가 뭐야? 접사냐? 어근이냐를 보는 거잖아. 결국은. 자, 그럼 이때 이게 헷갈려. 그럼 우리는 뭘 해보면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조사 붙여보면 돼. 조사 붙여보면 돼. 야, 그 집 터가 안 좋아. 써요, 안 써요? 쓴단 말이야. 얘는 뭐해? 단독으로 쓰이는 애야, 얘는. 단독으로. 조사는 예외니까. 그럼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어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를 또 떼어가지고 단독으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보면 어지간하면 괜찮다. 어간을 제외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놀이터 괜찮고, 돌다리 같은 경우는 2개죠. 돌 플러스 다리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고무 플러스 지우 플러스 개인데 고무 지우개니까 어근. 새끼 손가락인데 새끼 손가락이니까 어근이라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상이 그냥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죠? 맨날 나와요, 동사 비동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많아.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드디어 이제 품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품사. 지금 무리는 안 할게요. 무리를 하면은 오늘 국립어까지 끝나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게 나 오늘 접사만 제발, 인간적으로 접사랑 조사만 바꾸고 더 바라지 않아. 접사랑 진짜 요번 수능에 안 나오면 내가 장을 지질게. 진짜 강살 때려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해. 요 오늘 했던 맥락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아직 단어예요. 아직 단어고 우리 정의했고요. 형성 방법 했어요. 만드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은다? 이제 종류 남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모두 똑같이 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과, 포도, 의상 이런 것들은 주로 주어와 목적으로 써요. 주로. 먹다, 예쁘다, 살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서술어사에 주로 쓰여요. 그죠? 이렇게 단어들이 문장에 쓰일 때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속성들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 체계를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품사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야기는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조금 빡세. 왜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되게 웃기게 아주 놀랍게도 문법을 영어부터 배워요.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하다 보면 그거야. 이제 명사 다음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명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납득이 되지. 하지만 한국어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레벨이 달라.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가 나와야 돼. 자, 그리고 프리티 걸에서 프리티는 뭐예요? 형용사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뭐라고 해야 돼? 관형사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에 수식을 하는 애는 형용사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형용사는 서술어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나게 헷갈려와요. 그놈의 관형사, 그놈의 형용사 이것들이 이제 틀리는 이유들이 있는데 감감히 보고 있으면 그 원인이 다 영어 체계에서 조금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는 잠깐 두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어는 이제 8품사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9품사가 됩니다. 이 9가지의 품사를 이제 열거하게 되는데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이 품사를 나누는 이 종류를 나누는 이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3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3가지로 두고 있어요. 하나가 형태, 또 하나가 기능, 또 하나가 의미. 즉 물어보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아까 전에 자 어미의 활용이라고 물어보면 어간과 어미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면 어근과 접사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형태라고 물어보면 가변, 불변어의 문제예요. 기능으로 물어보면 체언, 용언의 문제예요. 의미로 물어보면 명사, 대명사, 동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끝나는 구조들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기 전에, 품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밑작업이 뭐냐면 아주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필이라고 해처럼 얘네들이 지칭하는 이름들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봐. 철수가라고 밑줄을 쳐놓고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문법적 이야기가 되게 다양해요. 자, 첫 번째, 얘는 주어이기도 해요. 두 번째, 얘는 명사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여기서는 조사를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얘는 체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좀 먼저 해야 될 텐데 요즘은 좀 쉬워져. 요즘은 이제 양상들을 이제 보시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 언어와 매체랑 그거랑 나누는 것 때문에 단독으로만 물어봐. 되게 단일적으로. 근데 과거에서는 되게 복합적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필기 잠깐 볼까요? 필기 페이지에 5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에 우리가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1번이었고 방금 형태, 기능, 의미라고 언급은 드린 거고 그리고 2번에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고 갑시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아래에 문장 성분과 품사를 좀 나눠봅시다. 조금 가이드를 드리면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야 되고요. 품사는 사로 끝나야 됩니다. 적어볼게요. 동생 이는 문장 성분과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 운과 새는 문장 성분과 품사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먼저 하고 가볼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되게 중요하게 굴러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지금 필기본이 없어요? 어디 있어? 안 받았어요? 얘기를 해야지. 왜 여자한테 뭐로 들었어? 아니, 얘기를 해야지, 친구야. 오씨, 달라고 해야지. 이거 영상 올려줄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봐요. 왜 안 해? 아니, 너희들 하지 그러거든. 옆에 조용히도 있는데. 아이씨. 페이지, 필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필기 페이지에 5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이 관형설까?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렵죠. 빠르기가 형용사야? 동사야? 부사야? 아니 자신을 가져야지. 네 자신을 가져야 네 대답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레벨링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이제 문장론이에요. 문장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우리나라는요 주어라는 자리와 서술어라는 자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단어를 채우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품사는 단어의 레벨인 거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의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하는 지점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뭐를 채우는 거야? 명사와 조사를 채우는 거고, 그래서 철수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 뭘 채우는 거야? 동사를 채우는 거지. 그래서 먹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양상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 첫 번째 볼까요? 동생이 책을 가지고 왔다는 이라는 주격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예요. 문장 성분. 그럼 품사는 명사 플러스 조사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명사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신은 틀려요. 까다로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다와 그 옷을 예쁘다는 모두 다 마지막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똑같아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품사는 다르지. 이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고요. 예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됩니다. 실제로 동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별표인데, 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 새 옷을 입었다는요, 이거는 진짜 매년 나오는데도 매년 틀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잡고 가는 부분인데, 자, 얘와 얘의 문장에서의 역할은 동일해요. 옷을 꾸며준다라는 얘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의 역할은 관형어로서 동일합니다. 자리니까. 이 자리. 하지만 품사는요, 단어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속성이 뭐냐.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야? 옷을 꾸며주는, 그렇지, 관형사예요. 관형사. 자, 얘는 원형이 뭐예요? 새로 나인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품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 있는 얘기랑 비교를 해야 돼. 우리 의문론 하는데 관형사형 전성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품사를 하는데 문장 성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링을 먼저 하고 갑니다. 자, 빠르게 빨리도 똑같아요. 얘는 똑같이 입었다라는 걸 꾸며주는 부사어 자리에 부사어 역할이 똑같아요. 하지만 빨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사고요. 빠르게의 원형은 빠르다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다? 문장 성분과 품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류를 할 텐데, 기준점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기준 뭐예요? 형태.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변어와 불변어. 이야기고요. 말 그대로 변하는 단어가 있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가변어에는 뭐만 해당하여? 동사와 형용사. 즉 얘네들을 이제 묶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아, 동사와 형용사가 다른 품사와는 속성이 다르구나. 요거를 이제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 먹다, 먹고, 먹는 요런 양상들. 아, 불변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봐봐. 사과가, 사과의 이렇게 해서 얘가 주어야, 얘가 관형어란 말이야. 근데 사과라는 단어의 모습 변해? 변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얘는 서술어야. 얘는 먹는 밥, 관형어란 말이에요. 즉 문장 성분이 바뀔 때마다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용언의 뭐라고 해?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어감과 어미가 나오는 거고, 다음 주에 이거 개같이 할 거고, 요 라인이 문제로 정말 취재가 많이 되지. 가변성을 가지고 어떤 문법적인 뜻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요 얘기가 너무 중요하게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용언만 잘 뽑아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불변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능과 의미로 넘어가는데, 기능. 기능은 뭐예요? 체험. 느낌 어때? 언으로 끝나요. 이건 이제 구름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는요 주로 어디에 써요? 주어와 목적어에 씁니다. 주로.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구름명을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도 어때요? 문장에서 뭘 하기 때문에? 서술어의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이 기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뭐로 끝나는? 용언이라고 끝나는 단어로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미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해줘야 돼요? 드디어 품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라인으로서 이제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라인들이. 대답이 달라. 물어보는 기준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들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가져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품사를 조금 뿌릴 줄 알아야 돼요. 품사를 이제 뼈대가 되는 건데, 뼈대까지만 뿌리고 이제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국품사. 자, 이름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명사요. 의자, 철수, 심플하지. 근데 이걸 이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쓸 때가 있죠. 이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신만 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신에 이제 수량이 붙을 때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1번, 2번, 3번, 서순, 그리고 이제 순서. 내가 첫 번째로 갈게. 이런 식의 느낌으로서 이제 뭐가 있어요? 수사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역할은요, 문장에서 똑같아. 주로 주어와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어에까지만 씁니다. 주로 얘네들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체언이라는 기능을 붙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냐면 조사라는 아이가 붙어요. 자, 철수가 주어, 철수를 목적어, 철수에게 부사. 이렇게 체언이 문장 성분을 결정짓게 해주는
앞에 있는 체언이 이 문장에서 어떤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관계언이라는 그룹을 붙여주고요.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문장 성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조사의 구조는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법을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문법을 관통하는. 그 다음 자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문장에서 맨 마지막 어디에 쓰이게 돼요? 서술어에 쓰이게 돼요. 그리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해. 꾸미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는 꾸미는 말이 아니야. 서술하는 말이야. 우리나라 말은 좀 유식한 말로 이거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식어 꾸며주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이미지가 너무 없어요. 영어 때문에 그런데 관형사가 여기 있고요. 체언을 꾸며주는 그리고 체언을 제외한 용언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물론 체언도 꾸며주지만 전부를 꾸며주는 뭐가 존재해요? 부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수식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리고 지 혼자 다니는 지 혼자 야 아이쿠 여보세요 네 이렇게 대답처럼 혼자 다니는 독립어가 하나 있는데 감탄사가 하나 있죠. 독립언어로 친구를 합니다. 이렇게 뿌리는 게 이제 품사의 첫 번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는 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